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단 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참 개 같은 소리인지. 사람은 동물이다. 개도 동물이다. 고로 사람은 개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단 말이에요. 나는 인간이다. 그런데 너는 나와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이건 맞을 것 같은데 왜 안 맞을까? 그래서 우리 어제 박항길 회장님이 조금 복잡한 생각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복잡한 생각도 공부해보고. 이건 조금 복잡한 건데 이거 조금 복잡한 걸 생각 안 하면 속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미국의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는 통계학이 필수로 돼 있어요. 종교학이건 철학을 하건 국어를 하건 역사를 하건 전부 다 통계학을 배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속으니까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에게 속거나 정치인들에게 속거나 속아요. 거짓말은 아닌데 속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여학생이 둘이 있었는데 그중 여학생 한 사람이 교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경제학과 여학생의 50%는 교수와 결혼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다고 할 수도 없죠. 둘 중에 하나는 결혼했으니까. 그럼 맞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프로야구가 끝났는데요. 1년 내내 벤치만 지키다가 대타가 어떤 선수가 2번 나와서 1번 안타를 쳤어요. 나중에 그 선수가 내 타율은 5할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그 선수 거짓말은 아니에요. 2번 나와서 1번 쳤으니까 5할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게 틀리는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해보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회사에 이 A라는 과장이 있었는데 금방 휴가를 갔다 온 놈이 또 하루를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휴가를 하루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담당 부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부장이 과장을 불렀어요. 이 사람아, 자네가 무슨 일을 하길래 또 휴가를 간다는 말인가? 한번 따져보자. 1년은 365일이지? 그러니 자네는 하루에 8시간 일하니까 결국 120일 일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1년에 일요일이 50일이니까 50일 빼야지? 그러면 75일 일한다는 얘기네? 토요일은 반틈만 일하니까 25일 빼야지? 그럼 며칠 남아요? 50일 일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자네 1년에 연가 10일까지? 그러면 40일 일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자네 일하는 걸 보니까 출근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오줌 싸러 가고 차 마시고 신문 보고 노닥거리고 그거 하는 거 보니까 1년에 20일은 빼야 되겠지? 그럼 얼마 일하는 거예요? 20일 일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1년에 추석 있지, 설 있지, 온갖 국경일 있지, 다 빼고 나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저는 이틀이 남는데 이틀 일하는 중에 하루 휴가를 간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A 과장이 부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런데 애기하고 노인 빼고 나면 2,500만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빼고 나면 그 1,500만이니까 1,000만 명이 남습니다. 그 중에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자빠져 노는 여자 빼고 나면은 500만 명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판에 돌아다니고 군대가 있고 경찰 무슨 공무원 빼고 나면 200만 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병원에 누워있는 놈이 198만 명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이 일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옥에 앉아있는 놈이 19,998명이고 대한민국에서 단 2사람만 일하고 있는데 그게 부장님과 접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결제만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일은 저 혼자 다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충성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조금 복잡한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 가면은 오늘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턱시도를 입고 그냥 꽝꽝 그러면서 정신을 다 빼놓고 집에 가면 내가 뭐 했지? 그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하시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과 개가 다른가? 산단논법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중학교, 고등학교 집합이론을 알면 금방 대답이 나와요. 나는 인간이다. 우리말로는 이퀄이 성립하는 것 같은데 이퀄이 성립하지가 않고 나는 인간의 부분집합입니다. 이퀄이 성립해야 3단 논법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하면은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인간의 한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간이라는 모집합 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분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흑인 백인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인간이 이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인간인데 너는 나와 다르다. 그러므로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속에 나도 들어있고 나하고 다른 너도 들어있고 그 사람도 들어있고 저 사람도 들어있고 그러므로 나는 너하고 다른 것이 인간이 안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다 이 부분집합 속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거 동물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동물이라는 모집합 속에 사람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냥 한 부분이지 이퀄이 아니에요. 개도 동물이다. 마찬가지 여기도 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 속에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이퀄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3단 논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단 논법은 이퀄인 경우만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속지를 않아요. 우리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할 때요. 전에는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예보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올 확률이 몇 %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내 구간 플러스 마이너스 몇 %. 그게 통계학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1961년에 여기다 1961년에 미국의 MIT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죠? MIT 대학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기상학 교수가 있었는데 아주 저명한 기상학 교수입니다. 근데 1961년이면은 컴퓨터가 진공관 컴퓨터 해가지고 어지간한 지금 PC에 들어간 요 조그마한 그런 컴퓨터는 없었고 큰 이런 강당 많은 데가 그냥 진공관이 있어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로렌츠 이 박사가 기상 예측을 할 수 있는 방정식을 12개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2개의 방정식에 여러 가지 변수, 뭐 기압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풍속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기상 예측 모델을 지금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 덕분에 지금 기상 예보가 되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어떤 X라는 변수에 0.506127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예측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날씨 예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에 기상 예보를 잘못해서 눈이 오는데 안 온다고 해버리면 고속도로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상예보를. 그래서 실시간 기상예보를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기상예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내일 기상이 어떻게 된다 예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또 이제 하다가 하필 오줌이 마려가지고 오줌 싸러 갔어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와서 보니까 아니 아까 처음에 가기 전에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하단 말이야. 아까 그대로 돌렸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화장실에 가기 전에 내일 날씨하고 갔다 와서 본 내일 날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컴퓨터가 지 알아서 소수점 세 자리 이하에서 4452를 해가지고 요 X를 0.506으로 집어넣었어요. 컴퓨터가. 자기가 직접 입력을 안 하고 컴퓨터한테 맡겨놨더니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었는지 소수점 세 자리 이하에서 4452를 해서 0.506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변수의 차이가 얼마가 나는 겁니까? 어? 변수의 차이가 불과 0.000127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건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차이예요. 그런데 기상예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로렌츠 박사는 자연현상, 즉 일기예보를 포함한 자연현상은 결코 인간이 알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코 정확한 일기예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상학회에서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상학회에서. 그런데 그 논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 하면은 아마존 정글에서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 폭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마존 정글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폭풍을 몰아올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존 남미가 이렇게 있고 이제 북미가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아마존은 이제 브라질역이 있는데 브라질 장글 속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이쪽 미국 남부의 텍사스의 폭풍에 영향을 준다는 이 메커니즘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를 인간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나비 효과. 이걸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렇게 불렀어요. 버터플라이. 전번에 우리나라 영화 나비 효과 들어왔죠? 예.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건 그래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이 분야의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를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욥기 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또 your beginning was insignificant yet your end will increase greatly.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그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뭐가 바뀐다요?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 뭐야? 클레오파트라 코 이게 낮아진 것에 따라서 세계 역사가 바뀐다.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또 거기다 그려놨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조금 낮아졌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기 전에 그녀 얼굴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말을 자꾸 봅니다. 무슨 비행기 사고가 나서 뭐 200 몇십 명이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은 꼭 신문에는 꼭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죠. 택시가 막혀가지고 1분 늦었다가 못 탔다가 그 놈은 살았다. 그렇죠. 그 사람은 1분 때문에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불과 1mm 차이지만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느 놈은 동해로 흐르고 어떤 놈은 서해로 흘러요. 그러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놈은 동으로 흐르고 서해로.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약간 틀어진 것이 나중에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것을 소위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시작은, 그 다음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시작은 미미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결심은 미미하지만은 그 결과는 창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나비 효과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우리 문명의 이기를 가져오는 이제 기계들이 만들어내는데 그 기계들 만드는 이론, 카오스 이론, 혼돈 이론이죠. 카오스라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카오스라는 말이 어디에? 창세기 맨 처음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이 카오스는 원래의 뜻은 카오스는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을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 이론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카오스 시어리죠. 카오스 시어리. 예. 우리말로 하면 혼돈 이론이죠. 혼돈 이론.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나오면서 이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사회 현상 그리고 인간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다. 어제 제가 우리는 모두 친인척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전부 관계가 있고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 친인척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같은 친인척인데 어떤 놈은 배 터져 죽고 어떤 놈은 배고파 죽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놈은 더워 죽고 어떤 놈은 추워 죽고. 그래서야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늘 강조하는 메시탈리즘이라는 게 성립을 안 해요. 대중자본주의.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윤 대표님이 잘라내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는 게 친인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반대하시거든. 이놈 잘라버리시다가 반대. 뭐 친인척이니까 같이 끌고 가야죠. 카오스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거치면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워낙 결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 다시 좀 발전하면 복잡계 이론, The Theory of Complex System. 컴플렉스 시스템. 그러니까 복잡계 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전체는 부분의 단순 산술 합계보다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 골자는 전체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이 1이고 이분의 능력이 1이고 이분의 능력이 1 지금 저 꿈나라로 가고 계시는데 요 5분의 능력이 각각 1이면은 요걸 산술적 합계를 하면 5밖에 안 되는데 요게 시스템을 이루면 5 이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잡계 이론. 5 이상이 된다.
예, 전체의 힘은, 전체의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능력의 단순 합계보다 크다. 단순 합계면 간다는데 크니까 얼마나 큰지를 몰라, 이게.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일 받기 싫은 훈련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공수훈련. 오늘 행준하루에서 점프를 했는데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혼자 뛰라고 하면 때려 죽인다 해도 못 뛰어요. 동기생들하고 같이 뛰니까 하다 그냥 뛰어내려 버리거든. 또 저놈 뛰어내리는데 나 못 뛰어내리면 어때요? 겁쟁이로 왕따 당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인간 상호작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뛰어내린다면 나를 겁쟁이라고 할 놈이 없으니까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거든. 다 뛰어내렸어요. 근데 여기 점프하신 분 계시겠지만 뛰어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외치며 뛰어내리죠? 으악 그러면 안 됩니다. 으악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뛰어내리신 분이 없는 모양인데 1만, 2만, 3만, 4만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1만, 2만, 3만, 4만 하면서 뛰어내려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져요.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지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공포스러워요.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냥. 자유낙하를 하니까 몸이 공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1만, 2만, 3만, 4만 하면서 뛰어내면 그 구호가 끝나면 낙하산이 팍 펴져요. 아주 기분 무지하게 좋아요. 그건 아주 팍 몸이 공중으로 들리는 그런 기분이면서 좋아요. 그런데 조교가 뛰어 할 때 그 뛰기가 힘들거든요. 1만 하면서 뛰어내려야 이 낙하산 펴지는 시간이 맞아요. 근데 우리 동기생 한 놈은 그게 무지하게 공포스럽거든. 그러니까 뛰어 그러면 바로 뛰면서 1만 해야지 지가 뛰어 하면 안 돼요. 그럼 1초가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동기생 한 놈은 말이지 겁이 많은 놈이야. 그 태권도 5단인데 그렇게 겁이 많더라고. 태권도하고 겁하고는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교가 뛰어 그러면 지가 뛰어 그러면서 뛰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얻어 터지겠어요? 입을 이어 터져. 입을. 그 뛰어 소리 마라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입이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도 뛰어 그러더라고. 그게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 그러다가 이제 하도 얻어맞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뛰냐 하면은 뛸만 그렇게 이제 뛰어 하고 일만하고 합의된 게 뛸만 이렇게 뛰어. 하여간에 이와 같이 조직의 어떤 시스템의 힘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힘의 산술적 합보다 크다. 여기서 우리 이 회장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놈도 반팽이, 좀 더 반팽이, 좀 더 반팽이. 그런데 그 반팽이가 합하면 온팽이보다 더 큰 힘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시스템의 힘이에요. 이게 카오스 이론이고 복잡계 이론이에요. 컴플렉스 시스템 이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비 효과는 다른 말로는 눈덩이 효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비슷해요. 눈덩이 효과.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이죠. 스노우볼 이펙트.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눈덩이 효과. 눈덩이를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덩이를 어린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굴리죠.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들지도 못하게 커져버려요. 그리고 한 바퀴 구를 때마다 거기 묻어나는 눈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눈덩이 효과예요. 이런 일들이 현실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어떤 사장님이 임금 떼먹기로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놈이 사장님,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월급을 얼마나 줄까? 첫날은 1원만 주시고
둘째 날은 2원 주시고, 셋째 날은 4원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런 몇만 원만 주면 되겠구만. 그러자!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째 날은 2의 영승입니다. 2의 영승은 얼마예요?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입니다. 아주 중요한 걸 배웠죠? 이건 중학교를 존대 나와야 알겠구나. 이게 2의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입니다. 첫째 날은 1원 받고, 둘째 날은 얼마 받아요? 2원 받고, 셋째 날은 4원 받고, 넷째 날은 어떻게 9가 나옵니까 여기서 참. 야, 이게 바로 카오스 효과 같아요. 이게 완전히 혼돈 효과, 혼돈 효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 쓰다 보면은 혼돈 돼가지고 16원 이렇게 되죠. 사장은 여기까지 계산할 겁니다. 뭐 열흘 지나도 돈 1,000원이면 되겠구만. 그러면 한 30일은 3,000원 주면 되겠구만. 웬걸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0일이 되면은 1,024원밖에 안 돼요. 10일이 2의 11승은 1,024원밖에 되질 않아요. 2,048원이네. 요건 10일이고 9일째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20일이 되면은 이제 2의 21일째 2의 20승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48,576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2의 25승 26일째가 되면은 3,355만 4,432원이 돼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사장은 이제 파산하기 시작하죠.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31일째가 되면은 31일째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10억 7,374만 1,824원 이렇게 돼요. 요게 1원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1원이. 여기 기하급수입니다. 승수효과예요. 승수효과.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와 산술급수는 다르죠. 산술급수는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난 거고 기하급수는 1배, 4배, 2배, 4배, 8배, 16배 이게 기하급수예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눈덩이 효과예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처음에 어린애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리면은 거기에 묻어나는 게 몇 그램 안 돼요. 근데 일단 커지기 시작해서 눈덩이가 커지면은 그걸 굴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눈이 거기에 묻어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은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네트워크 시스템에 바로 이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바이너리로 이렇게 나가죠. 나가요. 여기 뭐예요? 이게 2의 영승이에요. 한 사람. 그렇죠? 이게 2의 1승, 두 사람. 2의 2승, 네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점점점 커지면은 여기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커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마존의 나비짓이, 아마존 정글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 폭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 밑에, 여기, 요 입장에서 보면은, 요 대표 사업자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 끝에 보일랑말랑 하는 여기서 하는 날개짓이 대표 사업자님 소득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영향을 주는데, 보통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은,
개인의 힘의 산술적 합보다 크다. 엄청나게 커진다.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자신이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노동 투입한 것만큼만 임금을 벌어요. 자기 노동 투입한 것만 임금을 번다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해서 10만 원 번다고 합시다. 그럼 30만 원 벌려면 몇 시간 일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노동 투입만큼만 돈을 버니까. 그런데 그 사람 하루 시간을 24시간인데 그걸 48시간으로 늘 수도 없는 문제고, 자기 노동 투입의 대가로 바로 임금을 받는다면 그거 이상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S전자의 회사의 사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구멍가게 주인도 그렇고 자기가 노동 투입한 것만큼만 소득을 벌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 시간을 늘려야 돼요. 따라서 소득과 자유시간 간에 상충관계가 일어납니다. 즉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일어나요.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적어져요. 이쪽에 소득이라고 잡고 이걸 자유시간이라고 잡으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작아져요. 그래서 점점 소위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되지를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주머니가 비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자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면 자기 노동 투입이 중단되는 순간 소득이 제로로 떨어져요. 회사에 쫓겨난다거나 또는 명퇴를 한다거나 의사가 아파서 진료를 못한다거나 변호사가 아파서 진료를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도 그 순간에 소득이 제로가 돼버려요. 왜? 자기 노동 투입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어떤 시스템이 자기에게 돈을 갖다 준 게 아니거든. 즉 자연적인 시간, 창조된 시간 내에서만 자기 시간만 활용해서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와 같이 이 나비 효과 또는 눈덩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스템 속에서 일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을 않더라도 내 대신 일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타임 듀플리케이션, 시간 복제예요. 내가 일을 않는데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해준 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병원에 있건 놀러를 가건 무슨 자빠져 자건 내 대신 어떤 놈이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시스템은 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지렛대 해봤죠? 지렛대. 큰 어떤 돌을 들 때 이렇게 이게 지렛대라고 하면 여기에 엄청난 바위가 있다. 바위가 있다. 한 10톤이나 되는 또는 500kg 바위가 있다. 저걸 맨손으로 들라고 하는 그것도 무지하게 바보야. 그렇죠? 저걸 어떻게 들겠어요? 뭘로 하면 간단해요? 지렛대로 하면 간단해요. 여기가 지렛대의 원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여기가 만약에 F라 그러면 요 무게가 예를 들어서 M이다. 그러면 요 거리 있죠. 거리. 요걸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하면 A하고 M하고 A하고 곱한 것은 F하고 여기 B하고 곱한 같거든. 그러니까 요 지렛대의 길이가 이쪽에 길면 길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현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스템의 라인이 길어지면
여기 10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을 똑같은 힘으로 100억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렛 떠올려. 레버리지 프린시플. 레버리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그냥 프로그램 투 마우스 하다가 자기 노동 투입이 중단되는 순간 소득이 제로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건 연금성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금성 소득은 낚시질을 하건, 병원에 있건, 여행을 가건, 계속 나오는 게 연금성 소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소득 창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보통 소득 창출 시스템이 아니고, 자동 소득 창출 시스템. 이게 자동 소득 창출 시스템. 자동 소득 창출 시스템. 자동이니까 이것을 빌트인이라고 합시다. 빌트인 게이닝 시스템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빌트인 게이닝 시스템. 이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을 사버리면 돼요. 자동 게이닝 시스템을, 자동 소득 창출 시스템을 자기가 사버리면 돼. To buy, buying, or 시스템이야. 이런 시스템이야. 첫째는 이 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입해버리면 돼, 구입.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한테 100억을 물려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 예금 상품을 사고, 주식을 사고, 유가증권을 사면은, 그러지? 은행에서 내가 잠잔다고 이자 안 줍니까? 줘요. 회사에서 내 대신 일해주는 놈이 쎄버렸는데, 연말 되면 배당금 주겠죠? 내가 병원에 있건, 낚시질을 하건, 배당금 줘요. 자동적으로 소득이 창출돼요. 내가 일하는 거랑 관계없어요. 누가 일을 해줘요? 누가 대신 일을 해줍니까? 누가 내 시간 복제를 해서 일을 해줘요? 은행이. 돈이. 내가 부모한테 몰받은 돈이 내 대신 일을 해줘요. 돈이 내 시간을 복제해줘요. 내가 일 안 해도 그놈이 가서 일해, 돈이. 아이고, 부동산이 좋겠다. 강남에다가 사무실 하나 사자. 사무실 빌딩 100억 주고 샀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뭘 하건 사무실 임대로 들어오죠. 이 사무실이라는 놈이 내 대신 일을 해줘요. 내 시간 복제를 해가지고 일을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해주고 있어요? 돈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예금해놨던 또는 몰려받은 돈이 내 대신 일을 해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돼요. 왜? 내가 시간을 투입해서 일해야 될 걸 돈이란 놈이 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일을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연 3%대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현금만 예금하려고 그래도 월 300만 원 하려면 10억 이상 저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돼가지고 한 5년 지나면 또 절반으로 뚝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0억 현금을 갖고 있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빌딩 사무실 하나 살려면 어떻습니까? 수십억 내지 수백억 있어야 돼요. 그 돈 있는 분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요. 그 앉아서 여행 가시든지 그러면 되지. 또는 그런 돈이 있으면 이미 구축된 시스템 중에 일부를 사버리면 돼요. 어제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죠. 프랜차이즈. 그것도 잘 되는 거. 스타벅스라든. 어디 목 좋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분당에 서현역 있죠. 서현역. 거기가 아주 사무실이 많거든요. 서현역에 커피점이 있는데 조금인데 종업원 무슨 이렇게 이 커피 잘하는 젊은이 갖다 놓고 세 주고 임금 주고 나오면 한 달에 얼마씩 버느냐 600만 원 번다 그러더라고. 방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사무실 지역은 전부 테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한 컵씩 따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는 그 커피 체인을 한 6개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어때요? 가만히 앉아도 뭐 평균 한 1,800원?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프랜차이즈 아주 길목 좋은 데를 하나 사시면 뭐 낚시질 다녀서도 돼요.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 들어오면 되지 뭐. 그렇죠? 야, 그런데 그 길목 좋은 데는 무지하게 비싸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 바리스타 월급도 무지하게 줘야 돼요. 그 바리스타 있죠?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무자본, 무점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또 혹시, 아이고, 부모님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냥 땅을 막 수천 평 물려줬다. 그러면 그 땅 임대료 가지고 또 먹고 살 수 있어요. 땅이 내 대신 일을 해주니까. 내 시간 목재를 해서 땅이 대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럼 임대료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구입하는 문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참 재수 무지하게 좋게 아버님이 그냥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다. 그런데 그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빚이나 안 물려주면 다행인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To make a system. 시스템 메이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스템 바잉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바잉. 시스템 하나 사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면 돼요. 자기가 만들면 돼요. 이걸 시스템 메이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기업의 설립이에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 무슨 큰 돈 가지고 했습니까? 소 한 마리 도둑질, 아버지 소 훔쳐가 나와가지고 현대 만들었죠. 이병철 회장님 삼성상해부터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은 거기에 수천 수만의 종업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 종업원들은 시스템의 한 부속으로 자기가 노동한 것만큼 가져가요. 그렇죠? 나머지 부가가치는 전부 다 사장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해외를 가시건 어디를 가시건 소득은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데 이게 기업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지금은 더 어려워요. 기업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만들려면 지금은? 그 당시는 소 한 마리만 만들었지만 지금 소 한 마리 가지고 뭐 만들어요? 기업을 만드는데. 이것도 자금이 필요하고 엄청난 경영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기업 만든다고 해서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은 지금 식당 10개가 생기면 그중에 9개가 망하죠. 한 개만 겨우 성공해요. 똑같이 자본을 투입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꼭 경영 능력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장소의 장소. 길목이 어디냐? 사람이 뭐 하루에 2명 다 있는데 거기다 식당 만들어놨다.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안 간다고요.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만드세요. 자기 기업을 가져요. 그러면 자기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간 복제를 해가지고 나는 1시간 일하면 이거 100명이다. 내가 100시간 일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이걸 만들면 돼요. 근데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로 갈수록 또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기업을 못 만들겠으면 기업을 못 만들겠으면 기가 막힌 발명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받으면 돼요. 로열티 받으면 뭐 계속 들어오죠. 그 기술을 쓰는 한 우리 지금 핸드폰, 휴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CDMA 기술이라든가 계속 지금 퀄컴에 지금 로열티 나가죠. 가만히 앉아서 뭐 1년에 수천만 불씩 로열티 받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고요. 그 다음에 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쓰면 돼. 기가 막힌 책을 써서 가만히 있으면 뭐 뭡니까? 인세가 푹 들어오죠.
이모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기 작가 삼국지 썼죠. 번역했는데 거의 쓴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벌써 5년 전에 그러더라고. 기자가 그 삼국지 팔아서 얼마 벌었습니까? 10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도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 수백억 됐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능력이 계신 분들은 아주 기가 막힌 베스트셀러 하나 쓰시면은 그런 것이 일을 해줘요. 전부 다 책방에, 출판사에 수만 명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 대신 일을 해줘. 그러면 따복따복 이 시스템이 일을 해줘서 자기 소득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책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어.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세 번째, 이제 시스템에 진입하면 됩니다. 시스템 진입. 시스템 엔터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들어오면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는데 지금 기존의 기업, 현대나 삼성 이런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부속이 돼버리면 그건 내놔 또 플럼 핸드 또 마우스예요. 자기 일한 것만큼 벌고 나머지는 경영자가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주들이 가져가고 다 그렇게 돼요. 따라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네트워크예요. 왜냐하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요. 밑에 제한이 없으니까.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사원 모집에는 제한이 있어요. 몇 명 모집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 애터미에서 몇 명 모집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또 뭐 판매사 의자 몇 개, 뭐 스타마스터 의자 몇 개 그런 것도 없어요. 의자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직급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업에서는 자기 시스템 구축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 시스템을 얼마나 길게 얼마나 크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들어오는 개인인 소득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조건을 생산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노동과 자본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서 거기서 생산물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변함없는 이론입니다. 노동은 우리 인간의 힘이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자본은 기계라든가 기구, 공장, 설비, 원료, 의자, 칠판 이런 걸 자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이라고 그러고 이 집도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물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마이크라는 자본이 없어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강의할 수 있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마이크가 없을 때 하는 것하고는 생산성이 달라요. 즉 노동과 똑같은 노동이라도 거기에 결합되는 자본이 달라지면 생산성이 달라진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했죠. 과손을 하는데 노동은 자기 노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본은 과손의 자본은 뭡니까? 땅, 농기구, 과일, 나무, 사다리, 농약 치는 기계, 이걸 자본이라 그래요. 그것이 결합해서 생산물이 나와요. 그런데 과손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주기 위해서 파는데 노동만 가지고 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으로 파야 되죠? 손가락으로 파야 돼요. 이게 노동만 가지고 못 팔 거 없어요. 손톱이 좀 달아져서 그렇지. 이거 파요. 그런데 거기에 홈이라고 하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생산성이 늘어나요. 홈이보다는 더 자본 집약도가 높은 트랙터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성이 더 늘어나요. 이와 같이 똑같은 노동인데 어떤 자본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산 소득이 달라져요. 과일을 따는데 노동만 가지고 따는 수도 있고
자본과 결합해서 따는 수도 있습니다. 노동만 가지고 따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고 따는 거예요. 이렇게. 저 높이 달린 건 안 따고. 자본과 결합한다는 것은 사다리와 결합하는 걸 자본과 결합이라고 그래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훨씬 쉬운데.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것이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생산이건 서비스의 생산이건 물적 재화의 생산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야 반드시 그게 생산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늘 강의하면서 애터미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무학력, 무연령 뭐 전부 무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야, 근데 저 사람은 노동하고 자본이 결합해야 된다는데 회장님은 맨날 무 이러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모순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본에는 무형자본과 유형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복잡해져요. 조금 복잡한 걸 생각하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자본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유형 자본, 무형 자본, 사회 자본, 도덕 자본, 사회 간접 자본 등 자본이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에. 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동은 여러분들이 일한 시간이고, 그렇죠? 일한 시간이고, 자본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이 조직이에요, 조직이에요, 조직. 요 피라미드 구조로 계속 가는 조직 있죠. 그러니까 자본 축적, 자본량이 많으면 생산성이 늘어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조직의 크기가 크면 생산성이 늘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기계가 10대 있는 공장보다 100대 있는 기계가 생산을 많이 할 거면 그건 뻔한 일이 아니에요. 수송회사가 자동차 10대 있는 회사하고 100대 있는 회사하고 수송량이 달라요. 양이 다릅니다. 자본의 우선 양이 생산량, 다시 말하면 소득을 결정합니다. 그럼 자본의 양만 많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양과 무엇이겠어요? 질이에요. 퀄리티. 이 퀄리티라는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퀄리티. 퀄리티라는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몇십 년 전에 저쪽에 이 장교들을 이끌고 강화도에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강화도 저쪽 산 뒤쪽은 이상하더라고. 우리 방송을 트니까 평양방송이 나와요. TV가. 평양방송이 나오더라고. 뭐 잘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보라기도 안 보겠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왔는지. 무슨 말이야. 백두산에서 무슨 계명성 무슨 무엇이 어떻고 그런데 전부 구라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대동강에 무슨 다리를 놓는다나? 다리를 놓는데 그놈들 참 전투적으로 삽질을 하고 있더라고. 그냥 패기 하는 거 있죠. 삽 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걸 뭐 몇 년 만에 놓기로 결정했다고 그따구 소리 하고 앉았더라고. 그거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삽질 안 해도 우리 대형 포크레인 몇 대 갖다가 넣어놓으면 포크레인 기사가 담배 피면서 해도 그거 몇 개월이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뭐가 달라요? 노동과 결합한 자본의 양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노동이 삽 하나 가지고 삽질한 거하고 포크레인 운전수가 담배 피우면서 포크레인 이렇게 몇 번 해버리면 수백 배의 일을 해버려요. 수백 배. 그렇죠? 수백 배의 일을 해버려요. 그것이 똑같은 노동과 결합했더라도 자본량이 달라지면, 그리고 자본의 퀄리티가 달라지면 생산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후진국 국민들이 일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소득이 없어요. 그렇죠? 왜? 자본 축적량이 형편없어, 사회가. 형편없어. 자본 축적량이 형편없다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시스템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의 크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시스템의 질이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질이 문제예요. 이건 사람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질은 여기서 뭐겠어요? 퀄리티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파트너 간의 신뢰.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신뢰, 도덕성, 정직성,
정직성, 근면성, 근면성, 그 다음에 연대성, 연대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전부 다 인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 이걸 인적 자본이라고 그러거든. 또는 다른 말로는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이라고 그래요. 사회를 형성하면서 사회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와 도덕성. 요게 없으면, 신뢰하고 도덕성이 없으면 어떤 사회도 후진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결론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각종 개발기구,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와 후진국에 엄청난 원조를 해줬어요. 정말 원조 무지무지하게 해줬는데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경제 이론에 의하면 경제를 발전시켜주면 인간의 도덕성도 좋아질 것이다. 예의 염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먼저, 인간 개조 나중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제학자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예의도 지키고 길거리에 침도 안 뱉고 교통규칙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사회 발전이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 발전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해주면 소셜 디벨롭먼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웬걸 2차 대전이 끝난 지 60년을 가까이 후진국에 원조를 해주고 퍼부었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맨날 그 모양 그 꼴.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정책을 바꿨어요. 그게 아니로구나. 사회 발전, 즉 사회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가운데서 원조를 해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먼저 사회 자본을 축적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 몇 개 없어요. 일본, 한국, 대만 그 정도예요. 싱가포르, 홍콩 그렇죠? 없어요. 동아시아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동아시아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도 맨날 끄머장 것거리야.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시중에 가면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여러분들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쓴 헌팅턴 교수가 그 서문을 썼어요.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버드 대학 세미나 책입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사회 자본이 경제 발전에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서문에 딱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한 페이지를 턱 넘기면 헌팅턴 박사가 서문을 썼는데 한국과 가나를 비교해 보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뭐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자기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놀랐느냐? 우연히 1960년대에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 있죠 가나. 소득과 산업 구조를 비교해 봤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래 똑같더라. 그런데 1995년에 두 나라를 다시 비교해 봤더니 한국은 선진국이 됐는데 가나는 지금 또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 옛날 그대로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60년대. 이게 뭘까? 그렇다고 가나의 원조를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 이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물론 유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유교에서는 교육과 예의 범죄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 부모들이 논밭 팔아가면서 허리 굽어지게 일하면서 자녀들 교육을 다 시켰어요. 학자들의 이 주장에 따르면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데 부족한 자원과 자본은 금방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교육받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적어도 20년이 걸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가난했던 시절에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자를 왕창 가져오니까 어때요? 생산성을 엄청나게 발휘하는 거예요. 그 소셜 캐피탈이 축적돼 있었어요. 문자 해동들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세계 최고예요.
지금 아마 8학년 3반 그분도 문자 해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까지 되시잖아요. 완전히 어떤 선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고는 문자 해독을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루 더 놀게. 그렇지?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G20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가나에서 하겠어요, 토고에서 하겠어요, 무슨 에? 지금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 나라가 어디입니까? 케냐죠. 케냐예요. 케냐에 그냥 2번 갔죠. 2번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맨날 한국 얘기만 해. 한국하고 케냐를 비교해 보니까 1960년에 똑같은데 왜 케냐는 지금도 그 모양이고 한국은 선진국이 됐을까? 맨날 그러고 있어요. 오바마가. 오바마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소셜 캐피탈,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에너지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식량 작업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 몇 %예요 지금?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30%예요. 30% 식량 자금률. 그러니까 외국에서 식량 안 들어오면 100명 중에 70명은 굶어야 돼요. 근데 굶기는커녕 어떡합니까?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 법석이죠. 얼마나 먹어도 됐겠는지.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달러가 있으니까. 달러가 있으니까 사오는 거예요. 북한의 식량 자금률은 70%입니다. 그런데 그 30%를 사올 돈이 없으니까 30%가 맨날 굶고 앉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셜 캐피탈이 그만큼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또 시중에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제목이 빅맥이냐 김치냐는 제목이에요. 빅맥이냐 김치냐. 그건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시카고 대학 교수가 쓴 건데 원래 제목은 김치 매터스예요. 김치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김치가 중요하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썼으면 김치라는 말을 뭐 좀 넣어보라고 했겠거니.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쓴 거예요. 김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탁 나와요. 그래서 이 자식이 뭐 김치가 맛있다는 얘기인가 탁 넘겨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한국에 한글을 살려고 했다. 한글 우리 저 소프트웨어 있죠? 그런데 도저히 미국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국인은 하고 있더라. 그 당시 조그마한 회사인데 조그마한 회사를 2천억에 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미국인 같으면 완전히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걸 팔라고 했을 때 즉각 팔 줄 알았더니 웬걸 뜻밖의 거절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거절을 당했다. 2천억 불이 아니라 2조를 준다 해도 못 판다.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제목이 김치가 중요하다야. 그 책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김치라는 것은 그 사회의 토착적인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토착적인 자존심. 한국인이 한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그건 돈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팔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모독이다. 그 말이야. 그걸 모르고 팔라고 했으니 콧방귀도 안 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콧방귀도 안 낀다. 그게 한국인의 연대의식이에요. 한글이 우리 자랑인데 그걸 어떻게 미국에 돈 받고 파느냐. 이게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그럼 못 판다 이게. 못 판다. 일종의 깡다구죠. 보통 깡다구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인의 합리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니 안 팔겠다 이게. 안 팔겠다. 안 팔겠다. 그러면서 그 책이 시작돼요. 이제 김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김치는 토착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토착 문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거기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듯이 이 시스템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고 그 시스템의 질, 다시 말하면 사회자본. 여기 지금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뢰라고 하는 도덕성, 정직성, 여기 근면성, 연대성 이런 것이 없으면 시스템이 암만 커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죠. 질이 멸렬하게 되는 거죠. 질이 멸렬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건 자기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대가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는 또 그 이하로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장수 리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0.87, 그러니까 20년 더 살이라고 예상했는데 36년을 더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은퇴하고 은퇴 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은퇴 후에 60에 은퇴하면 80까지는 살겠지. 그런데 대충 90을 넘어가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정부의 고민이에요. 공적연금은 몇 푼 안 되지. 그렇다고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일만 뼈 빠지게 한 세대야. 그렇죠? 6.25 나오고 말이야. 일본 놈한테 당하고 4.19 나오고 개발한다고 뭐하고 고생만 뼈 빠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한테 다 투자를 해놓고 보니까 낙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 정부도 고민이에요 지금. 그러니 현재 학자들의 결론은 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랬더라고요. 그런 걸 뭐 하려 연구해. 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지가 해결하면 내버 두지 뭐. 근데 그 학자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 정부가 사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으로 왕창 걷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뭐 당분간 지가 해결해야지. 그러면 이제 자기 시스템을 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위 시간 복제인데 타임 디프리케이션 또는 지렛대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렛대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들어 올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져요. 더 커져요. 자, 이렇게 자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모두 다 연금성 소득 올리시면서 풍요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